아까 얘기했죠. 흡진기의 고진동수 비율. 요 제타 m이라는 거는 이게 어떤 하나의 그 감쇄비가 아니고, 여기는 주진동계의 이 고진동수가 나오고, 여기는 여기 MA하고 CA는 흡진기의 질량과 감쇄상수가 나오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혼합 감쇄비라고 그런 거예요. 믹스드 댐핑 레이시오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 두 개 섞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뮤는 질량비, 주진동계와 업저버 질량비. 이 R은 원래 주파수비죠. 여기가 주진동계의 그 고진동수분의 가진 주파수, 주진동계에 가해지는 가진 주파수. 이건 원래 주파수비죠. 여기에 지금 요거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네 개의 파라메타, 무차원화된 파라메타를 이용해서 이놈을 다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고, 이 F0 밑에 요 K까지 더 붙여가지고, K분의 F0가 원래 이게 정적 변형이니까 이게 동확장비를 갖다 이렇게 구해보면은 그 네 개 파라메타들로 표시된 이런 함수, 이게 식이 나와요. 이 식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동흡진기를 설계를 할 때 쓰는 식입니다. 이 네 개 파라메타를 가지고. 뭐 파라미터 4개 있어봐야 뭐 이건 뭐 컴퓨터로 하면, 자 이놈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놈을 갖다 어떻게 하면 줄여주느냐 하는 게 여러분들이 저거한 그 문제죠. 이놈을 갖다가 넓은 범위에서 R 값이 넓은 범위에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줄여주느냐 하는 거죠. R 값이 넓은 범위에서.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 카파를 갖다가 R 값의 범위에서 이 표시를, 이 나머지 R이 하나 R을 그 가로축으로 하고 나머지 카파 값을 갖다 표시하고 싶은데, R 제외하고도 여기 지금 제타 M, 베타 그리고 뮤 이렇게 세 개나 있잖아요. R 제외하고도. 그러니까 여기서 나머지 그 두 개를 갖다 하나 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 손으로 설계를 한다 그러면 내가 뮤를 갖다 0.25로 정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건 좀 작은 저거니까 흡진기의 질량을 0.25 정도는 해야겠다. 그 다음에 아까 이 주파수비 요 베타가 1인 경우 이런 걸로 한정해서 이걸 그려본 거예요. 카파 값을 갖다가 R 값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얘네들 어떻게 변하는지 있죠. 즉 요 1 근처에서 이게 작아지는 것은 사실이죠. 이게 동흡진기 원래. 근데 딱 0은 안 돼요. 왜냐면 아까 댐핑이 있기 때문에 0은 안 돼요. 그런데 대신에 아까 보면은, 아까하고 얘가 달라진 게 뭐냐면, 아까는 얘가 뾰족하게 확 올라갔었죠. 이렇게 흉 올라갔었는데, 이 올라갔을 때 이 양쪽으로 이게 이 퍼지는 정도가 아까 댐핑이 없을 때에 비해서 이게 완만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 범위가, 카파 값이 1이 되는 범위가 더 넓어져요. R의 범위가 더 넓어져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 책에 있는 걸 갖다가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이걸 갖다가 요 1 카파 값이 요 1보다 요걸 갖다 요 범위로 1 범위로 한정해서 요걸 그려봐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CA 값이, 그러니까 이 지금 얘기하는 그런 값이 요 댐핑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제타 값이 0일 때와 제타 값이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0.1일 때와 이 값이, 이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타 값이 0이면 더 뾰족하게 이렇게 더 빨리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제타가 무조건 커진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뭐 이거 0.4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오히려 뾰족하게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정한 제타를 골라야 돼요. 이 범위를 넓게 가는 제타를 골라야 돼요.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제타가, 여기는 뮤가 0.25, 베타가 0.8일 경우, 그럴 때 여기 값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경우는 이 제타 값이 0.27일 경우에 여기 밑에 더 넓게 이렇게 이 카파 값이 1 이하로 넓게 더 퍼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밑에 모양을 보면, 여러분 책에 보면 이 그래프가 더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구해놨는데, 이건 설명하기 위한 거고, 실제로 이걸 디자인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디자인할 때는 내가 그 어떤 정해진 범위나 이런 걸 가지고 보통 이 변수를 한꺼번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적화 방법론 이런 걸 써요.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 최적화를 해서
이 카파 값을 제일 뭐 넓은 범위에서 제일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제타 값이 어떤 거냐. 그리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뮤 값과 베타 값은 어떤 거냐 하는 걸 갖다가 다 결정해주는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용해서 보통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런 걸 작업을 한다. 설계 작업을 한다. 이겁니다. 흡진기 설계할 때. 이 흡진기 설계에 관련돼서는 이 아주 굉장히 파퓰러하게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흡진기 설계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뭐 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개념의 핵심 줄기 이걸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개념의 핵심 줄기를 잘 이제 동흡진기라는 거는 결국은 동적 반응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그 정적 반응에 비했을 때 어떻게 줄여주느냐 하는 게 동흡진기의 목적인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걔가 흔들리고 있을 테니까 흔들리고 있을 텐데 주진동계 흔들릴 텐데 흡진기를 닮으로써 그 흔들리는 양을 갖다가 줄여주고 싶다. 예, 줄여주고 싶다. 그래서 그런데 그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 가진 주파수가 그 주파수하고 흡진기의 루트 M2분의 K2가 일치하게 해버리면은 딱 멈춰버리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럼 흡진기가 오메가가 변하면은 M2분의 K2가 변하도록 M2와 K2가 가변하도록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개념들도 있습니다. 그런 개념들도 있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주파수가 변하면은 그놈이 저절로 따라서 변하게 그렇게 그런 흡진기를 설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흡진기도 지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변하도록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알아서 변하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 그 흔들리는 주파수를 갖다가 센싱을 딱 해가지고 그 주파수를 가지고 M2와 K2를 갖다가 M2 조절을 못하겠죠. K2는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강성은 그 K2 값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어요. 질량은 갑자기 뭐 버렸다가 가져왔다가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그건 안 되지만 강성은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성을 갖다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가진 주파수를 갖다가 센싱한 다음에 그 센싱된 가진 주파수가 루트 M2분의 K2가 되도록 M2는 조절 못하니까 K2 값을 갖다가 변화시켜서 그러면 딱 저게 돼버리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흡진기에 관련돼서 아주 많은 특허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흡진기들이 있어요.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 개념만 배우고 있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흡진기도 있어요. 스키장에 가서 스키장에 이게 곤돌라 타고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얘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펜들럼처럼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 위에다가 이게 흔들리면서 얘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또 어떤 흡진 장치를 같이 달았어요. 이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얘를 안 달았을 때는 이렇게 흔들면 얘가 계속 이렇게 흔들리고 있죠. 계속. 이게 뭐 얘 자체 댐핑이 댐프아웃 되기까지는 계속 흔들리잖아요. 근데 얘가 달려있기 때문에 얘가 몇 번 이렇게 흔들다가 금세 이렇게 가요. 댐프아웃 돼가지고 흡진기 때문에.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스키장에서는 결국은 스키장이 오픈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스키장에 부는 바람에 의해서 얘가 곤돌라가 많이 흔들리면 위험해서 스탑시켜야 돼 무조건. 바람에 의해서 아예 사람이 스키 탈 정도도 안 된다. 막 바람이 불어서 그거는 뭐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 얘가 바람 때문에 이 곤돌라가 막 흔들 해가지고 얘가 이러다가 잘못해 떨어지면 어떡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은 재밌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재밌는 사람은 뭐 아무리 뭐 95명 있어도 한두 명만 떨어지면 뭐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뭐 1000명 타다가 한 명 떨어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안전이. 그래서 그런 걸 달면은 같은 바람이 불어도 얘가 안 흔들려요. 흔들리고 밟으면 이게 막 이렇게 하는데 금세 또 이렇게 댐프아웃 해버리고 하는 그런 것도 그런 개념입니다. 또 이게 이렇게 돌아갈 때 이렇게 어떤 주파수로 이렇게 돌고 있는 어떤 축이 있다. 얘가 돌고 있는데 얘가 돌 때
그 또 이 도는 주파수의 도난 주파수가 일정하지 않고 거기서 약간씩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주파수가. 그러면 그 주파수가 변하지 않도록 여기다가 펜들럼 같은 걸 하나 달아요. 그 펜들럼의 이 주파수가 여기에서 펜들럼 주파수가 이게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또 이렇게 돌면서 생겨나는 원심력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잡아당기잖아요. 마치 중력이 잡아당기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있고 잡아당기기 때문에 얘도 고진동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면 원심력이 생기니까 그 주파수하고 여기에 지금 내가 그 일정하게 돌고 싶은데 그거 말고 다른 주파수가 섞여 나오면은 그 섞여 나오는 주파수 없애고 싶으면 그 섞여 나오는 그 주파수를 요 고진동수하고 일치시키면은 그 주파수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유사한 개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내가 일일이 다 그런 예제를 다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그냥 말로 설명하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외에도 흡진에 관련된 거는 아주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서. 근데 기본 개념은 이거예요. 기본 개념은.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뭐가 됐든 간에 동일한 방식으로 이걸 갖다가 풀어서 결국 동적 반응이 줄어들도록 어떤 넓은 주파수 범위에서 줄어들도록 설계할 수 있으면은 그게 아주 좋은 흡진기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지금 이런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최후의 방법인데 정 안 되면 이제 댐핑을 써가지고 댐핑 그 자체를 그대로 써서 또 이렇게 진동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이런 또 발명품이 있습니다. 이게 후데일 댐퍼, 비스코스 댐퍼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흡진기는 업저버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래서 그거는 댐핑이 없어도 진동을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그죠? 앞에 댐핑이 없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래도 진동 흡수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업저버라는 말 쓰는 거고 여기 이렇게 지금 후데일 댐퍼 같은 경우는 얘는 댐핑 때문에 줄어드는 거예요. 댐핑 때문에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얘는 댐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스코스 댐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둘 다 진동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업저버나 댐퍼나 다. 그리고 어떨 경우에는 두 개를 비슷한 용어로 막 쓰는 경우도 많아요. 필드에 나가면 댐퍼라고도 썼다가 업저버라도 썼다가 이래요. 그게 이런 연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을 줄여준다라는 점에서 그 업저버를 갖다 댐퍼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댐퍼를 업저버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막 섞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그걸 엄밀하게 갈라서 쓸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남이 막 그렇게 쓸 때 아, 저 사람이 저런 의미로 쓰는구나 하고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다 대고 또 그거 잘못됐어요 하면서 이렇게 지적하지 마세요. 그래서 괜히 사서 미움받고 그러면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성격에 따라서는 그런 거 꼭 지적하고 싶은 성격이 있습니다.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남이 잘못한 걸 캐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특히 여러분이 나중에 더 그 전체를 총괄하는 위치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 잘 보호해 줘야 돼요. 보호해 줘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미움받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다 이게 뭡니까? 도태돼요, 도태. 조직에서. 근데 그런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람만 우글우글거리면 그건 큰일 나지만 그런 사람이 적당히 섞여 있는 건 좋은 겁니다. 누군가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거 도대체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서 사회를 파괴하는 뭐 그런 걸 한다 그러면 그거는 잡아 넣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말로 뭔가 자기 주장을 하는데 저거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한다. 말로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어느 정도는 용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우리의 상상력의 폭을 넓혀줘요. 상상력의 폭을 굉장히 넓혀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상력의 폭을 넓혀줘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사회는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한 사회예요. 우리 사회는 거기서 벗어나면은 굉장히 저걸 받습니다. 퍼니시를 받아요. 일본 사회 더 심해요. 일본은 더 심해요. 우리보다 더 심해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자유롭게 그거를 용인할 수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우리의 상상력을 넓혀주고 창의적인 뭔가가 새로 나타납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게 있죠. 물론 손해보는 게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걸 참기 위해서 도저히 쟤하고 같이 있으면 하여간 피곤한데, 예전에 보면 여러분이 그 당태종이 그 정관의 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로 보면 당나라가 뭐 고구려 멸망시킨 당태종의 주범이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굉장히 사실은 저건데, 그 중국에서는 최고의 명군으로 꼽힙니다. 그 당태종의 치세에 보면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신하들이 엄청나게 복가됐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군주가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계속 잔소리를 해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회 때는 그걸 참고 들어가가지고 자기 혼자 나중에 집무실 들어가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막 그랬대요. 저놈을 내가 못 잡아 죽여가지고 내가, 근데 그걸 참았다는 거죠. 그걸 참아주고 그걸 봐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열렸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우리가 이제 좀 약간 그렇게 넓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뭐 딴 얘기가 되겠지만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같이 조직으로 일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가끔 섞어서 하는 겁니다. 자, 후대일 댐퍼는 뭐냐면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디스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디스크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 디스크 안쪽에 또 다른 디스크가 있어서 얘하고 얘 바깥에 돌고 있는 놈하고는 따로따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이게 댐프드 아웃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트랜슬레이셔널 형태로 고쳐놓은 게 요거예요. 요거하고 방정식 세우면 똑같습니다. 트랜슬레이셔널 방정식이나 요거 방정식 똑같아요. 단 이거는 MMC, 여기 KC가 되죠. 그럼 여기서 요게 M1, M2가 되면 요게 M1, M2가 되는 거고, 요게 K, C 이렇게 되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X1, X2, 이게 세타 파이가 X1, X2 이렇게 되는 거 똑같아요. 방정식이. 그리고 요게 M0는 이게 모멘트가 이렇게 걸리고 있는데, 이렇게 가진 모멘트가 걸리고 있는데, 그 대신에 이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는 여기 F0가 되는 것 뿐이에요. 이게 트랜슬레이셔널 포스가 똑같은 겁니다. 저거 나중에 보면서 저게 똑같다는 거를 이해를 하세요. 뭐 들여다보면 금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거 이해하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 방정식에서 결국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세타 값을 줄여주자 하는 거예요. 세타 값을. 주진동계가 이거거든요. 주진동계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 세타 값을 줄여주자. 자, 이거의 솔루션을 갖다가 세타와 파이를 갖다가 아까 한 것처럼 세타 제로 파이 제로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틸다 t로 놓고 여기다 대입해서 이걸 풀어보면 이렇게 풀린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세타 제로가 바로 요 세타의 진폭이고 파이 제로가 파이의 진폭. 요 안에 있는 놈의 요 파이라는 거는 요 안에 있는 요 디스크. 그놈이 돌아가는 각도입니다. 파이라는 거는 요 파이 그냥 이렇게 그려놨는데 요 안에 디스크가 이렇게 이 디스크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에 있는 디스크가 이렇게 있으면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세타 제로에 대해서 이렇게 구해 보면은 이런 식이 얻어지고 결국은 요 분자 요 놈을 갖다가 0으로 만들 수 있으면은 이 댐프드 아웃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그 동확장비, 그죠? 세타 제로분의 m 제로가 정적 그 트위스팅 된 각도잖아요. 세타 제로분의 m 제로가, 그죠? 그리고 k분의 m 제로가 k분의 m 제로가 정적 그 각도죠. 돌아간 각도. k가 여기서는 토셔널 스티프니스입니다. 토셔널 스티프니스.
그죠? K 세타가 M이 되는 토셔널 스티프니스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M0 그러니까 K분의 M0가 정적 그 변형 각도, 세타 제로가 동적 각도의 진폭. 그러니까 이게 동확장비죠. 동확장비. 그걸 갖다가 이걸 표시를 해보니까 이게 아까 금세 정했던 뮤, 여기 질량비, 그죠? 그 다음에 이건 고해진동 쓰고, 요게 주파수비, 그리고 요게 감쇄비. 이거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하고 나서 결국은 이 kappa 값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문제죠. 이거는 지금 뮤 r 제타에 대한 함수입니다. 뮤 r 제타에 대한 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타가 0이다 하면은 또는 뮤가 0이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뮤가 0이다라는 얘기는 안에 들어가 있는 질량이 이 JD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제타가 0이다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에 서로 마찰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얘하고 바깥에 있는 놈하고 안에 있는 놈하고 따로따로 놀 테니까 그거는 안에 있는 놈이 아무 역할도 못 하겠죠. 그런 경우에 결국 바깥에 있는 놈만 되니까 결국 그냥 이게 되는 거예요. 원래 동확장비가 1-r제곱분의 1이잖아요. 제타가 무한대다 하는 건 뭐냐면 두 개가 안에 있는 놈하고 바깥에 있는 놈하고 붙어 있다는 얘기죠. 제타가 무한대면 서로 마찰력이 무한대가 돼버리니까 서로 붙어서 움직인 꼴이 돼버려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저 J하고 JD가 서로 붙어서 있으니까 J 플러스 JD가 질량인 셈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플러스 뮤 R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하는 거고, 이 식에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하간 이건 여러분이 물리적 이해를 위해서 여기다 써놓은 거고, 이걸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 이거 줄이는 문제는 얘를 갖다가 어떻게 이 함수를 카파라는 함수가 어떻게 줄여주느냐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이게 지금 변수가 3개나 있으니까 그냥 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근데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금세 있었던 이 식인데, 이게 r, 제타, 뮤의 함수인데, 뮤에 따라서는 얘가 이 함수를 보면은 뮤에 따라서는 이게 단순 감소 함수예요. 그러니까 뮤에 대한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타와 r이 언제일 때 얘가 제일 작아질까? 이걸 갖다가 분석해 보면은 결국 제타에 대해서 그 미분한 게 0이 되고 r에 대해서 편미분한 게 0이 된다는 이 식에서 이 두 개의 관계식을 갖다가 연립해서 풀어보면은 이런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극값 구하는 저거 해서 미분 저걸 해서 하면은 이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놈의 최대값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최대값을 최소화하는. 그래서 그때 그 댐핑 레이쇼 값은 뮤값 이렇게 뮤값이 정해지면 이런 값으로 정해지고, 그때 그 최대값이 등장하는 주파수비는 이런 값으로 나오고, 그때 이 값은 이 카파 값은 이게 된다. 1 플러스 뮤분의 2가 된다. 이걸 갖다가 실제로 그려본 그림이 이 밑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보면은 제타 값에 대해서 제타가 0.5, 0.1, 0.288, 0.5, 1.0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하는데, 이걸 카파 값을 이렇게 다 그려보면 결국은 이 맥시멈 값을 어떻게 미니마이즈 하느냐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얘가 작동할 때 제일 그 리스폰스가 커질 때를 어떻게 하면 줄여주느냐 하는 그런 설계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주파수 범위에서 작동을 할 때 리스폰스가 어느 때 재수없게 맞아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커지면 이 기계가 망가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이 리스폰스가 어느 이상은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모든 주파수 범위에서 그 리스폰스가 동확장비가 어느 이하로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있는 것처럼 제타가 0.28, 이게 제타 5자 옵티말입니다. 옵티말 최저값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5자예요. 옵티말에 5자가 들어간 겁니다. 0.288로 해지면은
여기 지금 이 앞에 있는 이거에 의해서 해보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거죠. 여기. 그래서 여기 요 값이 맥시멈 값이 제일 미니마이즈 돼요. 맥시멈 값이 미니마이즈가 돼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하나의 설계 예가 등장한 겁니다. 뭐냐면은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공진에서 어떤 값을 어느 이하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조건이 설계 조건으로 주어질 수도 있다고 그랬고, 또 어떤 게는 오퍼레이팅 프리퀀시에서, 정상 상태 프리퀀시에서 어떤 리스판스를 어느 이하로 작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또 설계 조건이 있고, 이거는 뭐냐면, 그런데 어떻게 작동하다 보면은 뭔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얘가 작동하다 말고 딱 끊어져 가지고 얘가 프리퀀시 수입하면서 이게 돌아가던 놈이, 움직이던 놈이 수입하면서 딱 떨어질 수가 있다. 돌던 놈이 떨어지면은 그때 이 가진 주파수가 쫙 변하면서 이 넓은 범위에서 이 리스판스를 갖다 훑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떤 주파수에서는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지나가면서 그 놈을 갖다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은 결국 이게 일종의 공진점인데 제타 값이 이렇게 커지니까 일종의 공진점하고 약간 다르죠. 이쪽에 이 공진은 보통 R을 1로 이렇게 놓는데 이 맥시멈 되는 값이 이거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맥시멈이 된다는. 이 맥시멈이 되는 그 값을 갖다가 어떤 값 이하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지금 또 그 해석 절차를 밟아서 그런 설계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설계를 시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배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설계와 지금 그 앞에 부분에서 설계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은 진동을 줄여줄까? 근데 진동을 언제 줄여주느냐? 진동을 줄여준다는 것도 언제 줄여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정상 상태 응답에서 줄여줄 수 있고, 공진점에서 줄여줄 수 있고, 어떤 넓은 주파수 전체에 대해서 전체에서 약간 제일 높은 놈을 제일 낮게 줄여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설계 조건으로 다 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설계 조건으로. 실제로 제품을 설계할 때. 그러니까 제품이 여러분이 설계하려는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그런 설계 조건들을 내가 어떤 거를 골라야 되느냐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설계 매뉴얼을 보면은 그런 거를 이미 앞에서 많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경험이 쌓였던 그 분야의 일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 그런 걸 다 정해서 그걸 다 매뉴얼화를 해놔서 그것대로 따라가만 가면 되게 해놨어요. 굉장히 편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훨씬 더 어드밴스된 엔지니어가 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엔지니어 치프 엔지니어라고 그러는데, 엔지니어가 됐을 때 그때는 뭐냐면 여태까지는 설계해보지는 않았던 새로운 어떤 제품을 갖다가 설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나요.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놈을 설계하는 거는 그 기존에 이미 디벨롭 되어 있는 그 절차를 따라서 하면 되는데, 매뉴얼이 있어서. 그렇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제품을 내가 새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설계 조건들을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그 결정하는 거는 아무나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 조직에서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해야 돼요. 그 작업을.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자, 이 제품을 하려면 이 제품은 어떻게 보통 사용되고 있으니까 어떠한 설계 조건을 우리가 통과하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런 프로시저들을 다 정립해서 매뉴얼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한번 설계를 해보면서 매뉴얼을 만들면서 그 매뉴얼이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다 한 다음에 그게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제품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오는 이제 엔지니어들은 그것만 보고 그냥 설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매뉴얼 보고 맨날 하는 거고, 나중에 아주 최고의 엔지니어들은 그런 문제가 아닌 이미 루틴한 그런 걸 설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설계를 해요. 근데 그런 매뉴얼에 있는 거를 가지고 설계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런 진동을 배우면서 이런 지식을 잘 습득을 한 사람은 그걸 설계를 하면서 이게 이래서 이러는 거지 알면서 매뉴얼을 보면서 그게 자기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피가 되고 살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치프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 소양을 점점 밟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앞에서 이 매뉴얼을 만든 사람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고 이럴 때 이렇게 했구나를 점점 익히는 거예요. 그걸 내용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필드에 나가보면 어떤 엔지니어들이 많으냐면 학교 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가가지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그냥 그것대로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그런 자기가 매뉴얼 만들 수 있는 단계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거죠. 기존에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새로운 걸 만들겠어요. 그래서 이 베이스를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베이스를 탄탄하게 해놓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때 갔을 때 멀리 가기 위해서, 내가 계속 얘기를 하죠. 멀리 가기 위해서 베이스가 탄탄해야 된다. 베이스가 탄탄하지 않고 가서 회사에서 연수하면서 매뉴얼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연수 받았다 이거예요. 그거 할 수 있죠. 그대로 하면 되니까, 이거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고 하면은 발전이 안 돼. 발전이 안 돼. 멀리 못 가요. 그 점을 꼭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좀 열심히 이 어려운 과목이지만 열심히 하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났는데 수고했습니다.